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1인자의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직접 타격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어제 발생한 이스마일 하니의 하마스 정치국 의장 피살에 대한 보복으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미 뉴욕타임스 신문이 이날 복수의 이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편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오늘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하니의 의장 장례식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추모객들이 하니의 의장을 추모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현장에 모인 추모객들은 팔레스타인과 이란 국기 그리고 레바논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깃발을 흔드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미 CNN 방송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하니의 의장의 시신은 이후 카타르 수도 도하로 운구된 뒤 안장될 예정이라고 하마스는 밝혔습니다. 하니의 의장은 지난달 31일 이란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테헤란을 방문했다가 암살당했으며 하마스, 이란 등은 이스라엘의 소행이라며 보복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제 하니의 의장 암살 소식이 전해진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이스라엘이 지난 며칠간 하마스, 헤즈볼라 등 영내 이란 대리 세력들에게 강력한 공격을 가했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향후 어려운 날들이 놓여 있다면서 어느 영역에서든 우리에 대해 가해질 어떠한 공격에도 매우 큰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어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하마스 1인자 이스마일 하니의 암살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하니의 암살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면서 이란의 주권과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가장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가능한 한 강력한 용어로 이를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라바니 대사는 안보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과 아울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란은 국제법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이스라엘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나단 밀러 유엔 주재 이스라엘 차석 대사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를 해하는 이들에게 강력한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러 차석 대사는 또 안보리가 영내 테러에 대한 이란의 지속적 지원을 비난하고 제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중동과 전 세계에 걸쳐 공격을 계속해서 지휘 조정하고 있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테러 단체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날 별도 성명에서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위험한 사태 악화라고 지적했다며 사무총장은 모든 이들이 장기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영내 사태 완화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전투기 첫 인도분이 도착했다고 리투아니아 외무장관과 미국 관리 등이 어제 밝혔습니다. 가브리엘리우스 란츠베르기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F-16 여러 대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며 또 하나의 불가능한 일이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익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F-16 인도가 완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공군은 관련 논평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러시아에 맞선 제공권 확보의 일환으로
서방국들의 반공 체계와 함께 F-16 지원을 촉구해왔습니다. 이에 미국 등은 50여 개국의 국방장관 협의체인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의 등을 통해 이를 추진해왔습니다. 현재 덴마크는 총 19대의 F-16 지원을 약속했으며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도 각각 24대와 6대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중국은 원한다면 러시아의 이 전쟁을 끝내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다면서 미국, 유럽연합처럼 중국도 러시아의 전쟁 중단 압력을 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군 건군절을 맞아 현대적 방어체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97주년 건군절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공산당 중앙위 정치국 16차 집단연구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중국 국무원이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일 목요일 VOA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올 하반기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가 오는 19일부터 실시됩니다. 미한은 이에 앞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상정해 양국군의 핵과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핵 작전 연습을 처음 실시했습니다. 미국의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민이 2년 반째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들의 금융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8에서 26도, 최고 기온은 24에서 3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 이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 하반기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가 오는 19일부터 실시됩니다. 미한은 이에 앞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상정해 양국군의 핵과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핵 작전 연습을 처음 실시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 즉 UFS 일정이 공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 하반기 미한 연합 군사 연습인 UFS가 오는 19일부터 11일간 1부와 2부로 나뉘어 실시됩니다. 1부는 한국 정부 연습인 을지 연습과 연계 19일부터 23일까지, 그리고 2부는 군 단독으로 26일부터 29일까지 각각 진행됩니다. 이에 앞서 한국군은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UFS의 사전 연습격인 위기 관리 연습을 진행합니다. 한국 정부와 미한 양국군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무인기나 오물풍선 등으로 다변화하는 도발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훈련과 연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2부 훈련 땐 쌍용 연합 상륙 훈련 등 다양한 연합 야외 기동 훈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이번 UFS 기간 중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가능성, 그리고 미한일 3국이 정례화하기로 한 프리덤 엣지 훈련과 연계된 다영역 훈련이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그런데 UFS 훈련에 앞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 핵 사용을 상정한 첫 훈련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경기도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해 미군의 핵 전력과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이 함께 방어와 반격을 하는 핵과 재래식 통합 도상 연습인 아이언메이스 2024를 처음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입니다. NCG 출범 이후 한미의 공동 핵 작계 노력을 처음으로 반영한 훈련으로서 점증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가 조금 더 실질적인 조치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이언 메이스 2024 훈련은 UFS 연습과는 별도로 진행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한 양국은 앞서 지난 6월 제3차 핵협의그룹 회의에서 북한의 핵 공격 감행 시 한국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이 담긴 공동 지침 작성을 사실상 완료했습니다. 당시 양국은 NCG 임무를 연습하기 위해 범정부 시뮬레이션과 국방과 군사당국 간 도상훈련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당시 올해 UFS 연습과 연계해 군사 분야의 고위급 TTX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고, 한국 국방부는 UFS 연습 때 핵 작전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UFS 연습 이전에 별도로 TTX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UFS 연습에 포함된 건 아니지만 연계된 훈련이었다. 그런 얘기군요. 그렇다면 첫 미한 핵 작전 연습이 실시된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요? 네, 한국 군 당국은 핵 작전 연습 실시 사실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사나 국방연구원 부진호 박사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한국의 전략사령부 창설이 이루어지면 미한의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CNI, TTX와 같은 이런 훈련들이 앞으로 더 확대되고 한측 전력사가 참석을 하는 이 훈련들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이 보다 작전적, 전략적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발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미한의 UFS 연습, 그러니까 그리고 이와 연계된 첫 핵 작전 연습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한의 이번 훈련에 대해 자신들에 대한 핵 공격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미한의 이런 훈련을 자신들의 전략무기 시험을 감행하는 명분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옥 박사는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에 맞서 반상륙훈련 등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에 집중하는 상황이어서 대응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김 기자, 중국과 러시아도 이번 미한 핵 작전 연습에 대해 이전의 연합훈련과는 다른 차원에서 민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박원군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도 미한의 첫 핵 작전 연습을 예의주시하며 자신들의 동북아 핵 전략 차원에서 구체적인 관련 정보를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 미한이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 수위가 높아질수록 미한의 확장 억제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온 만큼 중국의 경우 미한의 이번 훈련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1차적이긴 하지만 그 억제력이 강화되는 거에는 중국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사드가 대표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것을 결코 편하게 생각지는 않을 것이고, 홍민 박사는 북한과 러시아가 미한일 3국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미한 핵 작전 연습을 구실로 합동훈련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러 조약에도 8조의 일종의 이걸 암시할 수 있는 여러 협력을 한다라는 게 있었고, 최근에 러시아의 국방 차관이 방북한 부분들이라든가 주요 군사 인물들이 교류하고 있고 접촉하고 있는 국면들이 과연 뭘까라고 본다면은 이런 훈련에 관련된 부분이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북러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8조는 방위 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 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고 명시해 군사협력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의 수해 구호물자 지원 용의를 발표했습니다. 박종술 적십자사 사무총장은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어려움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견지해서 북한의 이재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먼저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본 북한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지원 품목과 규모,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서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조속한 호응을 기대했습니다. 북한의 평안북도, 신의주와 의주 등에선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소집한 정치국 비상 확대 회의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민이 2년 반째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북민 규모가 급감하고 중국 내 이동도 어려워졌으며 중개비도 폭등하는 등 탈북 환경이 급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상반기에도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북한 국적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가 미국 국무부 산하 난민 수속 센터의 최신 통계를 확인한 결과 북한 출신은 전혀 없었습니다. 북한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출신 난민은 지난해 10월부터 6월 말까지 총 5,202명으로 모두 5개국 출신이었습니다. 내전 중인 미얀마 출신이 5,035명,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베트남 103명, 캄보디아 55명, 중국 7명, 인도네시아 2명 등입니다. 탈북 난민이 미국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건 지난 2021년 11월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가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계속 224명에 멈춰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30일 이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즉답하지 않은 채 탈북민을 포함한 북한인 망명 희망자들이 다른 국가들에 안전하게 도착하면 우리는 수용국이 보호와 고통 완화, 인간 존엄성의 유지, 중요한 지원 제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내 탈북 난민들은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 인권법에 근거한 탈북 난민 1호로 지난 2006년 입국해 이미 미국 시민권자가 된 데보라 최 씨는 적어도 1,000명 이상을 예상했다며 20년간 200여 명은 너무 적다고 말했습니다. 안타깝죠. 많이 거기서 나와서 자유 세상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누리는 것을 그분들도 같이 한 명이라도 더 누리면은 좋을 텐데, 그리고 이 세상을 좀 맛볼 수 있도록 한 명이라도 진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미국은 분명히 아직도 많은 기회가 많고 출신 성분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한테 그 주어지는 기회가 열심히 찾기만 하면은 무궁무진하거든요. 미국에서 지금 올해 또 대선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리더가 나와서 되게 좀 더 이런 그 마이너들한테 좀 더 그런, 그리고 특히 이런 난민들한테, 특히 북한 분들한테 좀 그런 더 좋은 조건들과 기회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좀 생겼으면, 좀 개선되고 좀 생겼으면 되는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탈북 지원단체들과 현장에서 활동하는 브로커, 즉 중개인들은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 난민이 30개월 이상 없는 건 탈북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반적인 탈북민 규모가 급감하고 중국 내 이동도 어려워졌으며 중개비도 $10,000 이상으로 폭등했다는 겁니다.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훈 목사는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국에 가려면 평균 1, 2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소식이 탈북민 사회에 널리 퍼지면서 미국행 의지가 많이 꺾였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탈출이라는 게 이제 1년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 미국으로 가는 팀들을 보면은 보통 1년 반에서 2년 기다려야 되는데, 문은 열렸는지 모르지만 아직 절차상으로는 갈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 국가에 입국하면 3주에서 4주 안에 갈 수 있는 한국과 비교하면 미국은 탈북민들에게 여전히 먼 미지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김 목사는 또 이렇게 장기간 탈북민이 제3국에 체류하려면 지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일반적인 단체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단체들은요, 사실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저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미국 간다고 해도 부담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먹이고 입혀야 되는데 단순히 먹고 있는 거 그 비용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그 사람들을 케어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탈북 구출 비용이 아시다시피 과거에 비해서 거의 10배 올랐는데, 또 그 사람들 또 1년 넘게 케어해 줘야 되고, 이게 웬만한 단체가 이걸 해내기에는
저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지난 10년 넘게 탈북민 1000명 구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코 K씨는 북한에서 탈출한 뒤 바로 중국을 경유해 자유세계로 가는 이른바 직행 탈북민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소규모의 탈북민은 기존 중국에 오랫동안 체류하던 탈북 여성들과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로 대부분 한국에 가길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들도 과거 20-30명이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정부가 지난 2018년 러시아 내 환경 악화로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미국행이 막혔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해마다 1000명 이상을 유지했던 탈북민 입국자는 2020년 229명, 2021년 63명, 2022년 67명, 지난해 196명, 그리고 올 상반기 105명을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중개인 L씨는 과거 자신이 도왔던 탈북민들은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행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팬데믹 이후 자녀를 동반한 탈북민이 사라졌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가려는 사람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로 탈북민 구출을 오랫동안 지원한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스튜어트 의장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김정은이 중국과 북한 국경에 쥐레를 설치하고 모든 탈출 경로를 차단한 탓에 북한을 탈출할 수 있는 주민들의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ll, I think it's a combination of factors. Obviously, the ability for people to get out of North Korea. 미국의 대북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미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미국 입국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31일 VOA에 북한 주민들은 김씨 정권의 최고위층이 수립한 정책으로 인해 엄청난 고난과 심각한 인권 침해, 반인도적 범죄로 계속 고통받고 있다며 탈북민들은 미국 정착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people of North Korea continue to suffer from tremendous hardship,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crimes. 스칼레트 총장은 탈북 난민이 미국 정착을 선택했다면 이를 돕는 건 미국의 법적,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이 미국에서 새로운 터전을 찾을 수 있도록 미국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숄트 의장도 우리는 이 난민 위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다며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We have never been proactive in trying to engage in this refugee crisis, and there's been a lot of. 숄트 의장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많은 훌륭한 성명이 있었지만 우린 그것에 대해 말만 하는 것 이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다른 나라에 도착한 탈북 난민들에게 미국 난민 담당관과 면담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30개월 동안 탈북 난민 입국자는 없지만 다른 절차를 밟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은 VOA에 제3국에 체류 중이던 북한 해외 파견 관계자 2명이 지난 2022년 11월에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인도주의 임시 입국 허가서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고 전했었습니다. 미국 이민국에 따르면 임시 입국 허가서는 미국 밖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긴급한 인도주의적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신청해 미국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2명 중 1명은 최근 VOA에 미국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소식통은 30일 VOA에 유럽에 거주하는 북한 외교관 가족이 이 기간 미국에 입국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들도 7월 초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프랑스 주재 북한 외교관 일가족이 지난해 미국으로 망명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미국은 긴급히 체류국을 떠나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난민 지위 외에 인도주의 입국 허가서, 미국 정부를 위해 일했거나 미국의 이익에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 이민 비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30일 난민주의를 제외한 북한인들의 미국 입국 여부와 관련한 VOA의 질의에 우리는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한 보호를 이유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개별 망명 희망자와 난민에 관한 정보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는 걸 우려한다며
이는 초국가적 탄압과 기타 보복 조치의 위험에 처한 북한 망명 신청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지난 한 해 동안 엘리트층의 탈북이 증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북한 법은 특히 정부 관리의 탈북과 탈북 시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탈북민의 가족도 이러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들의 금융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권위주의 국가들의 자금 세탁 등을 돕도록 설계된 대체 금융 시스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30일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을 겨냥한 2024 제재 회피 방지 및 감축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들 나라가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안에는 중국의 국제결제 시스템과 러시아의 금융통신 시스템 또는 이란의 전자금융 메시지 시스템을 사용해 거래를 확인하거나 실행하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등 우려국가와 러시아 점령 지역의 모든 금융기관에 제재를 부과할 것을 대통령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의 미국 내 대리계좌 또는 대리지불계좌를 해지 혹은 금지하거나 해당 기관 또는 기관 경영진의 미국 내 혹은 미국인 소유의 모든 재산거래 및 비자를 차단하는 조치를 내리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국제결제 시스템과 러시아의 금융통신 시스템, 그리고 이란의 전자금융메시지 시스템의 전 세계 규모와 사용 현황, 그리고 이런 시스템의 광범위한 보급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험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재무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은 국제금융거래의 필수적인 금융 시스템인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서구의 제재에 맞서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자체 금융 시스템을 각각 만들어 제재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제재 시행은 우리의 법을 집행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우리의 적들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우리 금융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는 루비오 의원의 법안에 대한 재무부의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대 교수는 31일 VOA의 통화에서 국제금융망에 대한 북한의 접근성은 상당히 좋지 않다며 그들의 은행을 통하는 것이 유일한 접근 방법이지만 여러 은행이 제재를 받고 있어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 don't have very good access. Now the access is via their banks, one bank to another bank. That's how it works. 다만 중국은행이 북한의 접근을 허용한다면 이를 통해 국제금융망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법안은 이를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기업 혹은 외국 기업이 거래를 위한 자금을 북한에 대출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북한은 핵과 미사일 자금 조달 우려로 인해 스위프트 접근을 차단당하는 등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제한된 상황입니다. 미국은 2005년 9월 당시 북한과 거래하던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을 돈 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하고 이 은행과 미국 금융기관들의 거래를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각국 금융기관들이 BDA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에 BDA 측은 스스로 2,500만 달러에 달하는 북한 계좌를 동결 조치하면서 북한은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사실상 퇴출됐습니다. 의회에서 대북 제재 관련 입법을 자문했던 조시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에 루비 의원의 법안과 관련해 이 법안은 권위주의 및 불법 국가동맹의 자금 세탁과 제재 위반을 용이하게 하도록 설계된 대체 금융 시스템의 부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 결제를 촉진하는 은행을 차단하거나 미국 금융 시스템과의 연결을 끊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에 담긴 대체 제재가 해당 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고객 정보를 수집하거나 2020년 자금 세탁 방지법의 소환 권한을 활용해 이란과 북한과 같은 국가에 대한 더 나은 금융 정보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었다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제정된 자금세탁 방지법은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보 공유와 법 집행을 증진하는 법안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핵무기 보관 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양국 정부가 논의해야 한다고 미국 민간 연구소가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로 위협이 증대됐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현 바이든 행정부 입장과는 다른 견해여서 주목됩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은 30일 발간한 차기 행정부를 위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 억제를 위해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점증안은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핵무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한반도에 대해서는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중국과 북한은 핵 무기고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한반도 내 핵무기 저장 시설의 재가동과 잠재적으로 비전략 핵무기의 전진 배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동맹국들이 지난 20년간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미국, 한국, 일본에 대한 지속적인 핵 대학살 위협으로 응답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됐다며 미한일 3국 모두에 용납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역량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이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은 미사일 위협을 요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 한국과 미사일 방어의 추가 통합과 확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미국은 북한의 전략적 공격에 대한 충분한 경고가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발사되기 전에 교전할 수 있는 권리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 전 요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깊은 곳에 숨겨진 북한 핵무기와 지휘 통제부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은 김씨 일가, 내부 보안군과 같은 핵심 정권 통제 기구, 북한 자체 핵 능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러한 요소 중 상당수를 단단하고 깊숙이 매설된 표적에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은 이러한 표적을 위험에 빠뜨리는 데 필요한 역량을 전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31일 VOA와 화상통화에서 북한 지하 깊은 곳을 타격하기 위해 미국이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함께 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put a lot of effort into developing conventional capabilities, sometimes called bunker busters, that can. 피터스 연구원은 미국은 지하에 묻혀있는 위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재래식 능력을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재래식 무기로도 공격할 수 없는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핵 능력도 포함될 수 있다며 핵과 재래식 무기의 혼합이 될 것이며 북한 내 핵심 목표물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또 미국의 핵무기를 아시아 전구에 배치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divested of its tactical nuclear weapons in Asia at the end of the Cold War. 피터스 연구원은 미국은 냉전 말기에 아시아에서 전술 핵무기를 철수했다며 북미 본토에서 발사하지 않는 한 영내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나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기회를 포착했을 때 이를 막는 데 있어 억지력 격차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아시아 전구에서 신뢰할 수 있는 대응책을 내지 못한다면 중국과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핵 무력에서 미국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핵무기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현재 추진하는 핵무기 현대화 노력보다 더 큰 규모로 핵 무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술 핵무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2030년까지 연간 80개, 이후 2035년까지 연간 2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략 핵 잠수함 전력을 확대하고 센티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중 일부는 이동식 발사가 가능하게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미 국무부는 로저 위커 공화당 상원의원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확고하며 한국, 일본, 호주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도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행정부는 영내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 억제 의사 결정에 대한 미한 대화를 증진하기 위한 핵협의그룹 NCG를 설립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한국의 전폭적인 신뢰와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혜택에 대한 인식을 거듭 강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그리고 그 너머의 영내 도전에 대응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유형의 협력을 계속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공격 위협에 노출된다는 점을 들어 전술핵 재배치의 군사적 효과가 낮다고 지적합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 공격의 기준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매우 높은 가치의 목표물이 고정된 장소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 미국 전술핵의 한국 배치에 대해 일각에서 핵 확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무장관들이 급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도 촉구했지만 북러 무기 거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무장관들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ARF 외무장관들은 30일 공개된 제31차 ARF 의장 성명에서 이번 회의는 한반도의 최근 상황 전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 간 지속적인 평화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장관들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걱정스러운 상황 전개인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급증,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 고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많은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준수와 관련 당사국 간 평화적 대화,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으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엔에선 27일 아세안 10개국과 미한일, 북중러가 참석한 ARF 회의가 열렸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참석한 회의인 만큼 공동성명은 우리 대신 이번 회의 혹은 많은 외교 장관들을 주어로 쓴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최근 국제사회에서 자주 제기되는 북러 간 군사협력이나 무기 거래 문제도 이번 성명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앞서 아세안 회원국 외무장관들도 27일 성명을 내고 북한을 규탄했는데 내용은 이번 공동성명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이번 공동성명에는 일부 장관들은 납치와 억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우려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는 내용이 추가로 담겼습니다. 자국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노력을 해온 일본과 더불어 북한 주민의 인도주의적 우려를 제기해온 중국, 러시아 등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이 처음으로 한국군과 통합 화력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한미 8군이 밝혔습니다. 미한 양국군이 계속되는 연합훈련 확장 노력을 통해 실전적 수준에서 동맹과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주한미군 제8군은 한미연합사단인 미 제2보병사단 소속 순환배치여단 제3기병연대가 7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경기도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통합 화력 훈련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8군은 31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훈련은 순환배치부대의 중대급 전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서 미국 단독으로 시행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미한 연합훈련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 중 중대급 지휘관들은 미군 항공, 포병, 공병자산과 한국군 수도 기계화보병사단 소속 1개 전차소대의 지원을 받아 목표물 확보 작전을 주도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군 제3공병여단 소속 지뢰제거 차량 미클릭과 장갑 전투 도저 한 대도 투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미-8구는 이번 훈련은 순환 배치여단이 한반도 지형과 날씨에 적응하고 한국군 장비 전술들을 소부대 전술로 통합하는 역량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군은 계속되는 연합훈련 확장 노력을 통해 실전적 수준에서 동맹과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순환 배치여단 1중대 소대장 데니얼 킬바사 중위는 이번 훈련으로 실전과 같은 훈련 경험을 축적하고 양국군 병력 간 상호 이해와 즉각적인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important that we know how to work with our ROK counterparts. Something ever serious happened that we can work 한편 미 together. 공군과 한국 육군 특수전부대들은 31일까지 군산기지 인근에서 미 공군 MC-130J 코만도2 다목적 수송기와 한국 공군 MC-130K 허큘리스 수송기를 이용한 낙하산 강화 등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미군의 최신의 특수전용 중무장 항공기인 AC-130J 고스트라이더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군 전투기 편대와의 공중연합훈련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미한 연합훈련은 북한이 최근 한국으로 수차례에 걸쳐 오물풍선 수백 개를 살포하고 한국군이 이에 대응해 전 전설에 걸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가운데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최근 VOA에 미한 양국이 연합훈련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re the most powerful countries in the world together. They don't need to do more. They need to continue to sustain. 맥스웰 부대표는 미한 동맹은 이미 강하기 때문에 북한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서 지속적인 훈련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당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북한 정권의 공식 소환장이 발부됐습니다. 최근 법원이 허가한 이메일 송달 방식으로 북한의 피소 사실이 통고될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 서기관실이 29일 북한 정권을 수신인으로 한 민사 소환장을 공개했습니다. 소환장의 수신인란에는 북한의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최선희 외무성의 이름이 명시됐으며 평양 소재 북한 외무성이 송달 주소로 적혔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게시된 이 소환장에는 귀하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는 문구와 함께 이 소환장이 전달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원고 측의 소장에 대해 답변을 하거나 연방 민사소송 규정에 의거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소장의 요구사항에 대한 궐석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도 명시됐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사망한 미국인 에이드리언 앤 네타의 유족 등 130명은 당시 공격에 북한과 이란, 시리아 정권이 연관됐다며 지난 1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이들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인단 130명은 북한 등이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를 군사적으로 지원한 사실을 소송의 주요 배경으로 설명하면서 하마스가 당시 공격에서 북한의 유탄 발사기인 F-7을 사용한 사실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소장에는 북한이 하마스의 대규모 땅굴 건설을 도왔다는 내용 등이 담기는 등 북한과 하마스의 연계성에 많은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인단은 북한과 이란, 시리아가 배상금 10억 달러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 30억 달러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이란, 시리아와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1988년 최초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2008년 해제됐지만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한 대북 소송은 이번 소송 외에 한 건이 더 제기된 상태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한 소환장이 발부된 만큼 소송인단의 변호인은 조만간 법원 서기관실에 북한 측에 대한 소장 송달을 공식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서기관실이 이 같은 요청을 받으면 국제 우편 서비스를 통해 북한 외무성에 소환장과 소장, 한글 번역본 등을 보냅니다.
하지만 국제 우편 서비스 DHL이 2020년부터 유엔 업무나 외교 목적이 아닌 평양행 우편물에 대한 송달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우편을 통해 북한에 소환장 등을 보낼 방법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법원 측에 소셜미디어 혹은 이메일을 통한 소송 사실 고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 등이 북한의 소셜미디어 계정과 이메일을 통해 소송 사실을 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원고는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의 공식 X 계정과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 등으로 소장 등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인단 역시 동일한 방식을 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북한이 응답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 서기관실은 북한의 궐석을 공식 확인하고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원고의 승소, 즉 북한의 패소를 공식 명령하게 됩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여러 번 이런 절차를 거쳐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972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적군파 테러 희생자의 가족인 루스 칼데론 카도나 씨는 북한이 적군파 요원들에게 숙식과 통신 장비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2010년 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1968년 북한에 납치된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약 24억 달러의 배상 책임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밖에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돌아와 숨진 미국인 오토 원벼의 부모가 제기한 소송과 대북제재 위반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한 미 검찰의 몰수 소송 등도 북한 정권을 미 법원에 세워 승소한 사례로 꼽힙니다. 앞서 BOE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하마스의 공격과 관련된 이번 대북 소송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세계 최대의 인도적 지원 기관인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의 국가전략계획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국경 봉쇄 조치를 이어가는 북한 측과 협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의 잠정적 국가전략계획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WFP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문서를 공개하고 지난 2020년 2월부터 신종 코로나 유입을 막겠다며 국경을 봉쇄한 북한의 요청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FP의 이번 연장은 2019년 시작해 2021년에 완료 예정이었던 해당 계획이 북한의 국경 봉쇄로 지연되면서 4년 연속 내려진 조치입니다. WFP는 이어 WFP와 유엔의 마지막 국제 직원은 2021년 3월 북한에서 철수했으며 그 이후 WFP나 유엔의 북한 상주 직원이 없는 가운데 WFP의 식량 지원이 중단됐고 2020년 이후에는 식량 안보 평가, 2021년부터는 현장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밖에 있는 동안에 WFP는 북한 당국과 차기 국가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협의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WFP에 따르면 2025년까지 WFP는 2억 8,500만 달러를 대북 지원 예산으로 배정했으며 이는 2024년까지의 3차 연장 계획에 2억 4,700만 달러보다 3,730여만 달러가 증액된 겁니다. 또한 북한 내 WFP의 수혜자 수도 전년보다 80만 명 늘린 총 600여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변경된 WFP의 기준을 고려해 북한 내 모니터링 예산을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선 북한 당국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WFP는 또한 평양에서 철수한 직원들이 북한에 복귀해 분배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대북지원 물자 분배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WFP는 북한의 국제 직원들의 입국 허용을 장려하기 위해 유엔 국가별 팀 및 기타 파트너와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있는 WFP의 영양식품 가공 공장의 생산 능력과 시설, 장비 등의 변화가 생겼을 수 있다며 북한으로의 입국이 허용되면 이에 대한 현장 검증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지난 3월 BOA에 대북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구와 단체들이 북한에 상주하지 못하면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It's very difficult for an agency, any agency such as the UN or any other agency, to work on North Korea program from 소바주 전 outside of the 소장은 country. 유엔이나 다른 기관들이 외부에서 북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어렵다며 프로그램의 범위에 많은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95년 첫 대북 지원을 시작한 WFP는 국제기구와 인도주의 단체들 가운데 최대 규모로 북한의 식량과 곡물 상황을 평가하며 대북 지원을 주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지난 2021년부터 사실상 대북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한편 신디 맥케인 WFP 사무총장은 31일 한국을 방문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국과 WFP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조 장관은 한국 정부가 올해 WFP에 대한 정규 재원을 2천만 달러로 4배 이상 증액하고 쌀 원조 규모를 10만 톤으로 2배 늘렸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맥케인 총장은 한국이 WFP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60년 전 WFP의 지원을 받던 한국이 주요 공여국으로 성장한 것을 완벽한 성공 사례로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한국 대표팀이 파리올림픽에서 메달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수들이 올림픽 다이빙에서 첫 메달을 땄습니다. 이어서 한국군이 레이저 대공 무기를 개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구촌 스포츠 축제 파리올림픽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올림픽은 이제 엿새째 접어들었는데요. 한국은 현재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따서 종합 순위에서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위는 금메달 11개를 딴 중국이고 2위는 금메달 8개를 딴 프랑스, 일본은 금메달 8개로 3위입니다. 미국은 금메달 5위로 7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은 은메달 2개로 29위입니다. 네, 한국은 펜싱에서 메달이 쏟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오상욱과 구봉길, 박상원, 도경동으로 짜여진 한국 대표팀은 31일 펜싱 남자 사브로 단체전 결승전에서 세계 랭킹 3위 헝가리를 45대 41로 꺾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한국 남자 사브로는 올림픽 단체전 3연패를 이뤘습니다. 특히 오상욱 선수는 개인전 금메달에 이어 한국 펜싱 사상 첫 2관왕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오상욱 선수는 잘생긴 외모로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상욱 선수는 지난 27일 펜싱 남자 사브로 개인전에서 첫 금메달을 땄는데요. 당시 한 해외 네티즌은 인터넷에 내가 올림픽을 보는 이유라며 오상욱의 인터뷰 장면을 올리며 그가 잘생겼고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 게시물은 3일 만에 23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고요. 지금까지 4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도 메달을 땄습니다. 북한 선수는 다이빙에서 은메달을 땄는데 북한이 다이빙에서 메달을 딴 건 이번이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북한의 김미래 조진미조는 31일 파리올림픽 다이빙 여자 싱크로 10m 플랫폼 경기에서 합계 315.90점을 얻어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은메달을 딴 김미래 선수는 지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서 4위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도전을 해서 8년 만에 꿈에 그리던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 메달을 딴 북한 선수들 현장에서 인터뷰를 했을 것 같은데요.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김미래 선수는 북한 다이빙의 올림픽 메달이 역사상 처음이다. 우리에게는 대단히 기쁜 일이라며 1등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앞으로 더 분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진미 선수는 2등을 해서 은메달을 땄지만 몹시 기쁘다. 앞으로도 방심하지 않고 더 분발해서 금메달을 따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한국이 레이저 대공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네, 한국군이 적의 소형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저 대공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방위상업청은 30일 충청남도 태안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국방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레이저 대공 무기가 무인기를 격추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레이저 무기가 레이저를 발사하자 단 1, 2초 만에
상공에 있던 소형 무인기가 격추됐다고 합니다. 네, 과거 스타워즈 같은 공상 과학 영화를 보면 레이저 무기가 이제 현실로 등장한 것이죠. 어떻게 시연회가 진행됐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날 하늘에는 가상 표적으로 가로 세로 약 50cm 크기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무인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1km 떨어진 곳에 배치된 레이저 무기가 레이저를 쏘자 눈 깜빡할 사이에 하늘을 날던 무인기에 불이 나면서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레이저가 무인기에 뜨거운 열을 가해서 요격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레이저 무기는 사거리가 2에서 3km 정도인데요. 레이저를 쏘면 섭씨 700도 이상의 열 에너지가 목표물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무인기는 대개 10초 정도면 격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과거에는 적의 전투기나 무인기는 기관포나 미사일로 요격을 했는데 레이저 무기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네,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레이저를 쏘기 때문에 유탄이나 파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이저를 한번 쏘는 데 드는 비용이 2,000원 정도로 상당히 저렴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레이저 무기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응해서 만들었다고요? 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은 지난 2014년부터 여러 차례 한국의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문제가 됐습니다. 또 2022년 12월에도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했지만 당시 한국군은 민간인 피해를 우려해 이를 격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은 2019년부터 총 871억 원을 투입해 레이저 대공 무기를 개발해 왔습니다. 네, 한국이 개발한 레이저 무기, 이 조그만 무인기는 격추할 수 있지만 아직 미사일이나 전투기 요격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무기 명칭은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기는 레이저 출력이 작아서 사거리 2에서 3km 내에 조그만 무인기를 격추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한국군은 앞으로 더 강력한 레이저를 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 미사일과 전투기도 요격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를 만들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 만든 무기는 언제쯤 한국군에 실전 배치될까요? 한국군 당국은 올해 안에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레이저 무기가 군에 실전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한국은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시가 매주 금요일 오전 8시에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미국의 소리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이나 kr.korea.mobi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